미국이 고점이야? 미국 들어가긴 좀 그래? 근데 계속 올랐잖아요. 뭐 고점이라고 망설일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일각에서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다변화, 다각화 뭐 그 얘기를 제가 수도 없이 그렇죠.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적으로 PER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상대 PER이 대략 한 40% 싸다. 이거 지금 역대급으로 좀 싸져 있는 네. 상태거든요. 15년 동안 12번을 졌으니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세상에 영원할 수는 없거든요. 뭐든지 이 정도까지 오면 목에 사실은 목에 찼다. 그게 이제 우리가 보는 이유가 이제 밸류에이션이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꼭 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 지금 보면 미국에서 앞으로 더 먹을 게 앞으로 10년간 있을 거냐, 15년, 20년간 죽 썼던 나머지 미국을 제한 나머지로 갈 거냐, 확률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치 불확실성, 불안한 정국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장 먼저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그래도 큰 폭으로 반등을 해주긴 했어요. 물론 그동안의 하락에 비하면 좀 성에 안 차지만 지속성이 좀 있을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데드캣 바운스라고 표현하는데 뭐 거기에 불과할지 어떻게 보셨어요, 시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소위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여기에서 현재의 리스크를 다 감안하더라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안 좋은 쪽으로 가려고 한다면, 거꾸로 말하면 지난주 화요일 밤부터 시작됐던 이 불확실성이 상당 기간 그 정도의 규모로 꽤 오래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뉴스플로우나 이런 걸 보면은 빠르게 해결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일단은 주가의 바닥 수준은 어느 정도 우리가 확인한 거 아니냐. 대략적으로 코스피 기준으로 2,400선. 이거는 지난 2년간 우리나라가 계속 좀 지켜와줬던 그런 바닥이고, 대충 PBR 한 0.9배 전후 정도, 역사적 저점 밸류에이션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그건 이제 외국인들조차도 이제 그 정도는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추가적으로 불확실성이 뭔가 세게 크게 나오지 않는다면, 그러면 사실은 이 정도면, 그러니까 엄청나게 V자로 튀어오른다는 모르겠지만 대략 바닥은 여전히 여기서 또 한 번 지지되는 거 아니냐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또 두 번째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사실 우리나라가 지난 2년 반 동안 제가 지난 중간에 나와서 환율이 1,400원대가 뉴 노멀이 될 거다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지난 3년간 미국 대비 경제 성장률이 역전돼 갖고 이렇게 오랫동안으로 있어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현 정부가 사실은 현 정부 현 경제팀이 이렇게 저렇게 좀 바꿔보자라는 모든 말에 귀를 닫고 사실은 정책을 쭉 유지해 왔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지난 계엄 사태, 내란 사태죠, 사실은 이거를 계기로 전체적으로 기조를 바꿀 수 있는 또 하나의 또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사실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생각도 하고 있고, 물론 현재는 사실 우리나라 준무정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행정부의 지금 대부분이 지금 여기에 점차 연루되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지금 무정부 상태거든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의회는 돌아가지만 행정부가 지금 멈춰서 있는 상태. 사실상.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실은 걱정이긴 한데, 어쨌든 이쪽이 빨리 정상화되고, 또 사실은 이제 소위 그들의 헤드쿼터들이 좀 새로운 쪽으로 쭉 바뀌면서 기조가 좀 바뀌어준다면, 그러면 오히려 좀 전 개인적으로 낫지 않을까. 좀 제발 재정 건전성 참 중요한데, 지금 경제 다 죽은 다음에 재정 건전성 지키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는 우리도 좀 재정에 있어서 좀 소위 통화 정책만 할 게 아니라 재정 정책도 좀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계기가 이번에 좀 된다면 그러면 우리도 좀 한번 돌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외부적으로 미국 보면 참 우리가 좀 관세 이슈나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긴 한데, 트럼프 2.0 때문에 역으로 또 이제 가까운 데에 중국이 오늘 뭐 발표하긴 하겠지만, 중국도 좀 자기 코가 석자라 부양책을 좀 강하게 내려고 좀 하고 있는 방향, 기조가 좀 바뀌고 있거든요, 그쪽도.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말하면 사실은 중화권에 묶여 있어서 경제 활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사실 주가가 많이 빠진 측면도 있는데 역으로 중국의 부양책이 오면 그 훈풍이 우리한테도 분명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엮어보면 지금이 바닥이고 앞으로는 사실은 이것이 해결되는 속도나 방향성에 따라서는 오히려 더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라는 개인적인 그런 바람이자 또는 전망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8시에 속보가 나왔는데 이 통계청 고용 동향이 우리나라 발표가 됐는데요. 11월 취업자가 12만 명 증가로 나타났는데 이 제조업 쪽에서 일자리 감소폭이 굉장히 좀 큰 걸로 나타났고요. 여러 가지로 건설업, 도소매업, 제조업의 고용 한파가 지속되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업 취업자 7개월째 마이너스고 제조업 일자리 1년 7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폭 9만 5천 명 감소를 기록을 해서 사실 여러 지표로 봤을 때 우리 경제 뭐 좋은 면을 지금 확인할 수가 없다. 나쁜 것만 계속 좀 나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서 환율 좀 짚어보고 싶거든요. 환율 지금 볼 때 사실 1,400원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레벨대로 봤었는데 이 계엄 사태 이후에는 1,450원까지도 이제 방어선이 좀 올라간 것 같긴 하고요. 근데 그것까지도 하는 총재 얘기를 들어보면 당분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 어렵다. 좀 높은 레벨대에서 당분간 유지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근데 이게 더 빌리면 외환 보유액이 좀 위태하다 이런 얘기까지 일각에서 좀 나오더라고요. 환율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요. 마지막 말씀. 왜냐하면 우리가 외환 보유액이 뭐 우리나라가 뭐 4천억 달러, 원래는 많이 할 때 4,600억 달러인가까지 갔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줄어서 4,300억 달러, 뭐 4,100억 달러, 그 요 아래까지 쭉 내려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당장 그러니까 캐시화할 수 있는 분야는 거기서 제가 알기로는 10% 전후고 나머지는 어쨌든 좀 장기채나 뭐 이런 걸로 묶여 있거든요. 또 다른 걸. 그래서 이걸 환전하는데 또 이 손실 이슈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미국 채권 많이 들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그 전에 싼 저금리 때 갖고 들어왔던 거는 지금 금리에 팔면은 손해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지금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도 사실 그런 측면이 있었고 또 계속 올해 내내 이슈가 있었는데 한국은행의 자금을 저기 마이너스 통장처럼 재경부가 자꾸 빼다 쓴다. 갚게 하지만 그런 만큼 지금 우리나라가 세수 결손이 좀 심해서 이 두 가지가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놓고 본다면 그래서 1,400원대가 그 현재 수준에서 당분간 유지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창용 청재가 보조적으로 얘기한 것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자꾸 재정부양책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까 그렇게 제조업이 붕괴되고 서비스업이 망가지고 하면 정부가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이 기조가 바뀌어야만 그 1,400원대가 내려올 수 있는 그러한 트리거를 제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상황 뭐 계속 주시하면서 좀 혼란스러운 상황들 속보 계속 전해지고 있고요. 이 부분 뉴스 따라가야 되지만 그래도 세계 경제 돌아가는 상황 우리가 안 짚어볼 수가 없습니다. 중앙은행 회의가 좀 몰려있는 한두 주예요. 네, 어제 호주 중앙은행이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 회의였는데 금리를 동결했고요. 이제 12일이니까 내일입니다. 22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올해 4번째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중론이고요. 다음 주에는 또 FOMC까지 이어지는데 연준, ECB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돼 갖고 결국 우리나라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포트폴리오 아까 앞에 나오신 분도 다변화, 최성 고문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투자 다변화, 그것의 마침 이게 대상을 우리가 좀 다변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이제 좀 드리고자 제가 오늘 자료의 흐름을 쭉 다 갖고 온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로는 말씀 주신 대로 이게 미국의 경기 상황과 유럽의 경기 상황이 좀 다르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포인트. 결국 미국은 여전히 지금 너무 좋다. 포인트. 반면에 유럽은 이게 좀 안 좋네. 심지어 프랑스는 약간 좀 대혼란으로 좀 들어가고 있어요. 위에 지금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예, 르펜이 사실은 총 바꾸면서 안 그래도 좀 부채 많은데 난리 났습니다. 거긴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유럽 쪽은 오히려 그래서 사실은 그 ECB가 금리나 속도를
미국에 비해서 훨씬 더 빨리 할 거다. 이게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차트를 봐 보시면 지금 이번에 12월 달에는 뭐 둘 다 뭐 소위 이제 기본적인 일반적인 스몰 컷을 베이비 스텝을 밟을 것 같은데 25bp 인하. 네, 예.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22가 훨씬 더 빨리 인하해서 마지막 내년 한 말 정도 가까이, 사실 내년 말도 아니죠. 한 10월 정도 가면 한 6번 인하까지 가 있을 거다. 22는. 반면에 미국은 한 3회 미만. 이것도 전 공격적일 수도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이전보다 좀 줄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기본적으로는 22가 통화 완화책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격세지감이 분명된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그러니까 경제 체력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예측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22 같은 경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프랑스 뭐 정치적인 상황, 독일 제조업 비롯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좀 안 좋은 상황. 그래서 내년 금리 인하 속도가 좀 더 빠를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미국 예외주의라고 우리가 얘기할 만큼 경기가 좋다. 그러면 내년도 금리 인하 예상 횟수는 연준 같은 경우는 애초에 제시한 것보다 좀 줄어들 가능성을 시장에서는 지금은 좀 많이 보고 있는 건가요, 대표님? 지금은 원래는 4회 이상으로 네. 생각했는데 한 6회까지도 생각했었죠. 근데 지금 연준이 3개월마다 발표하는 그 그러니까 저희 점도표 그 기준으로 놓고 보면 4회 이제 거의 맞춰져 있고요. 네. 그런데 이번 점도표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 오늘 발표될 CPI가 생각보다 좀 더 세게 나온다면 사실은 이번에 금리 인하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에 나올 물가가. 예. 네. 이것이 생각보다 세면 왜냐하면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 5월을 바닥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코어 PC, 특히 슈퍼코어 PC가 물가가 지속적으로 우상향해 갖고 그러니까 최근에 발표된 숫자에 의하면 0.36, 연율로 하면 4.4%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좀 약간은 불안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임금 상황도 지금 상당히 높아졌고 또 미국의 기업들의 소위 컴펜세이션 거기에 대한 서베이도 보면 최근에 완전 우상향했거든요. 결국은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나 이제 주머니 풀어서 나 임금 올려줄 거야. 네. 이제 얘기하고 그러면 결국은 슈퍼코어가 계속 또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지금 연준은 상당히 좀 공격적일 수밖에 없고 22는 자기 코어 석좌라 더 많이 빠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사실 지금 금리 예상 경로가 거의 86% 12월에 25bp 연준이 인하할 것이다 쪽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 어쩌면 물가에 따라서 만약에 여기서 속도를 좀 늦추고 안 해버린다. 그럼 이거 굉장히 깜짝인데요. 그러면 사실은 네. 주식시장이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얘기는 유동성이 생각보다는 좀 말릴 수 네.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거의 완벽한 리스크온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이러면 풀베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올인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네. 올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이 제동을 거는 모양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분명 좀 타격감이 분명 좀 있을 수 있어서 투자자분들도 오늘 이제 밤에 나올 CPI 포함해 갖고 연준의 그러한 그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 연준이 뭐라고 얘기할지 사실은 올해는 이미 다 갔잖아요. 네. 내년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이번 나올 점도표를 포함한 그러한 그 전망치에서 꼭 한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지금 연준 인사들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 있기는 한데 우리가 지표만 봐도 미국 진짜 좋다라는 걸 뭐 모든 투자자들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파월 의장의 입으로도 놀랍도록 좋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경제가 지금 어느 정도인 겁니까? GDP 나오 좀 볼까요? 예, 그 네. 애틀란타 연은 GDP 나오 이거 사실은 자주 들어가서 보시면 좋은데 네. 어쨌든 이게 보시면 제가 가장 최근 거 어제자로 열어서 이제 봤더니 지금 4분기에 대한 지금 추정치입니다. 이게 네. 빠르게 우상향해서 2% 초반에서 시작해갖고 지금 3.3% 연율로. 그러면 사실은 올해도 거의 3% 미국 성장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연준 입장에서는 아까 놀랍도록 좋다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내가 왜 굳이 금리를 인하해야 되지?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도 스몰 올라오는데 그러한 분위기를 얘기하기 때문에 오늘 거기에 CPI까지 공격적으로 혹시 세게 나온다면
연준의 많은 비둘기파들이 근거를 잃어버리는 그 매파가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분위기가 상당히 반전될 수 있다는 거를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라도 있을 가능성 계속 지금 얘기를 해주고 계시고요. 앞서서 근데 유럽의 상황은 다르다. 이것도 살펴볼 지표 있을까요? 예, 네. 그래서 보통 PMI 지표들을 많이 보죠. 이게 왜냐하면 그 소위 제조업이든 서비스든 그 네. 종합 PMI가 GDP 성장률하고 가장 코릴레이션이 높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PMI들을 많이 보는데 제가 이번에 갖고 온 건 미국, 그러니까 유럽 EU의 넘버 1, 2 경제 대국인 독일과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그러니까 왼쪽에 독일은 서비스까지 합치면 제조업은 여전히 좀 안 좋긴 한데 지금 상황이 보면 짙은 검정색이 이제 소위 제조업 PMI 숫자고요. 그 다음에 위에 그 점선, 하늘색 점선은 네. 신규 주문에서 재고를 뺀 겁니다. 결국은 지금 당장은 안 좋지만 이 숫자가 50 이상으로 위로 올라가면 앞으로는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은데 대체적으로 독일은 현재 PMI는 안 좋지만 앞으로는 그나마 좀 나아질 기미가 있다. 하늘색 선이 좀 더 위에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측에 프랑스는 현재의 PMI, 종합 PMI도 좀 아래로 내려와 있고 네. 제조 PMI도 내려와 있고 그다음에 신규 주문에서 재고를 뺀 선행 지수도 아래로 좀 내려와 있어요. 결국은 프랑스가 상당히 위기다 분명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전체를 다 놓고 22가 지금 플레이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유럽의 경기가 결코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이 현재 이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아까 앞서서 시장에서 연준에 비해서 ECB가 빠르게 금리를 인하하면서 경기를 부양하려는 그런 추가 노력을 할 거다라는 것에 시장이 배팅을 하는 것이 충분히 일리가 있는 그러한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주가에는 어떻게 반영이 돼 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국가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최근에 보면 프랑스 주가는 조금 올라오는 모습을 그래도 정치적인 혼란 후에 그것이 조금 불확실성 해소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되는 그 시점부터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흐름들 또 영국은 근데 또 계속 잘 가는 흐름들이 좀 있었거든요. 주가 흐름도 좀 살펴봐 주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독일은 아까 그것 때문에 최근 한 달은 보면 독일은 괜찮아요. 네. 사실은 생각보다 독일은 좋은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전반적인 흐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유럽의 소위 대표적인 기업 600개 네. S&P 500 같은 거죠. 그러니까 유럽의 대기업 600개를 뽑아서 만든 게 스톡스 유럽 600 지수입니다. 이거하고 S&P 500 지수의 연간 수익률 연도별로 올라간 거. 우리 아까 마이너스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10% 9% 뭐 이런 네. 거. 그런 식으로 유럽에서 미국을 뺀 거. 위로 올라가면 유럽이 잘한 거고 아래로 내려오면 미국이 잘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빨간색 박스를 쳐놨잖아요. 지난 15년 동안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지난 15년 동안 12년을 유럽이 패했어요. 상당히 장기간 유럽이 패하고 있고 미국이 나홀로 올라가고 있다는 비교해 거죠. 보면. 예, 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유럽에 진짜 별볼일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그걸 되짚어 생각해 보면 미국은 많이 올랐으니까 사실 이제 비싸진 거고 유럽은 많이 내려왔으니 싸져 있겠구나라고 또 거꾸로 또 짐작을 해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가별로는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독일 주가는 최근에 고점 부근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상황이고요. 프랑스, 영국이 또 차이가 있고요. 국가별로는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유럽과 미국을 비교해 보면 그렇고 미국 대 그러면 세계 전반적인 평균을 내신 건가요? 이건 어떻게 비교해 볼까요? 이거는 결국은 그러니까 미국 예외주의가 왜 됐느냐를 어찌 보면 블랙락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블랙락 자료인데 보시면 우측에 보면 결국 이익이다.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그 미국은 지금 완전 우상향,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지금 보면은 세계는 미국을 제외한 세계는 옆으로 네. 노란색 쭉 가고 있죠. 그래서 격차가 참 많아져서 결국은 이익 성장이 미국이 압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괜찮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면에 이게 근데 우측에 보면 주가 총수익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걸 보면은 그래서 그 마치 미국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보면 스케일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익은 100에서 400까지 갔는데 주가 총수익률은
100에서 700까지 갔어요. 주가 훨씬 많이 갔죠. 그러니까 결국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익에 대비해서 훨씬 더 멀티플이 주가가, 비싸졌다. 그거를 같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그래프만 봐도 왜 자금이 다 미국으로 모이는지 설명이 가능하죠. 네, 투자를 하면 이익이 돌아오니까 그게 이제 투자자들이 체감하고 직접 경험하니까 계속 미국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건데 그래서 그런지 내년에 대해서도 연말도 그렇고 내년까지도 낙관론은 일부 있는데 멀티플이 높아졌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고점이다라는 인식도 일부에서는 계속 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네. 봐야 됩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CNN 피어 앤 그리드 공포 탐욕 지수도 많이 보는데 지금 이 장은 사실은 개인들이 많이 끌어올리는 장이 맞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의 투자 심리를 찾는 그 지표를 제가 이제 재밌는 걸 찾아서 갖고 왔는데 네. 레딧이라는 미국의 최대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습니다. 레딧 웬만한 미국 커뮤니티 이용하시는 분 다 알 거예요. 네. 그 안에 레딧 안에 월스트리트 벳이라는 그 안에 하위 서브 커뮤니티거든요. 대충 여기가 그 가입자만 한 1,300만. 그러니까 미국의 상당한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서 다들 재밌게 놀고 계신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선호되는 뭐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투자 심리를 추정한 게 그러니까 소위 레딧 월스트리트벳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이거 수준이 언제냐면 2020년, 2021년 소위 밈 주식이 활개를 치던 그때 수준까지 네. 완전히 올라와 있어서 거꾸로 보면 현재 개인 투자자들은 정말로 그냥 그 열정이 차고 넘친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러니까 사실 랠리를 펼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갖춰 있기도 하지만 거꾸로 말하면 야 이게 좀 그러니까 이제 버블의 본격적인 국면으로 들어간 거다라고도 볼 수 있어서 이 상황이 얼마나 더 이 버블 상황이 지속될지 알 수 없지만 꺼질 가능성에 대해서 또 염두해 둘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레딧 자체도 레딧에서 나온 이게 예. 네. 근데 레딧 자체도 주가 수익률이 예. 굉장합니다. 그렇죠. 올해 상장했는데 뭐 벌써 6배 뭐 네. 이렇게니까요. 그렇군요. 다음 자료 좀 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은 미국이 고점이야? 미국 들어가긴 좀 그래? 근데 계속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고점이라고 망설일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일각에서는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다변화, 다각화 뭐 그 얘기를 제가 수도 없이 그렇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이야말로 이제 좀 더 그래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세계와 미국 간의 이제 밸류에이션 대표적으로 PER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미국은 20배인데 뭐 우리나라는 10배. 그러면 50% 디스카운트 돼 있잖아요. 거래되는 게 이런 거. 배당 수익률이 뭐 우리는 3%인데 뭐 미국은 1%, 그럼 2% 격차. 보통 이걸로 많이 비교를 하는데 세계와 미국의 왼쪽에 보시면 상대 PER이 대략 한 40% 싸다. 이거 지금 역대급으로 좀 싸져 있는 네.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 15년 동안 12번을 졌으니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유럽이 여기서 가장 클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 중국일 거고 이런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이런 상황이 와 있다. 첫 번째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것도 가능해요. 계속 졌으면 앞으로도 지는 거 아니에요? 확률적으로? 뭐 근데 이런 것도. 세상에 영원할 수는 없거든요. 뭐든 이제 이 정도까지 오면 목에 네. 사실은 목에 찼다. 그게 이제 우리가 보는 이유가 이제 밸류에이션이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꼭 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 두 번째 우측에 보면 배당 수익률 차 이것도 이제 역대급으로 높아졌습니다. 결국은 싸지니까 배당은 꾸준히 똑같이 주는데 주가가 내려가면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잖아요. 그 격차가 지금 거의 2%포인트까지 가까이 1.8%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지금 보면 미국에서 앞으로 더 먹을 게 앞으로 10년간 있을 거냐. 거꾸로 나머지 지금 15년, 20년간 죽 썼던 15년 정도 죽 썼네요. 이 죽 썼던 나머지 미국을 제한 나머지로 갈 거냐. 그러면 배팅을 확률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여기 투 스탠다드 디베이션인데 이게 뭐냐면 100번 해서 한 2번 일어날 확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일어나기 힘든 확률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확률적으로 시간과의 싸움이지 결국은 오히려 다변화하는 포트폴리오가 미국에 몰빵하는 포트폴리오보다는 훨씬 더 향후 수익률이 좋을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뭐 비싸다.
여러 가지 비롯해서 그런 이유로 조정을 만약에 받는다. 그래서 다변화를 시켜놓은 게 어느 정도 해칭 효과가 있을까? 뭐 이런 걸 기대한다라는 측면으로 만약에 포트폴리오 구성해 놨다면 미국이 조정을 받으면 나머지는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미국이 흔들리면 나머지도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같이 조정받죠. 네. 그런데 많이 빠진 데는 상대적으로 덜 빠집니다. 그것만은 확실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럼 여기서 반토막 날까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사실은.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국도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부양책이 전에도 이거 보여드렸던 차트예요. 이게 네네. 과거의 대형 랠리, 중국 본토주의 랠리는 결국은 중국 정부의 대규모 부양책과 같이 왔었다. 지금 이제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중국에 대한 기대감만으로도 지금 올해 지금 홍콩 증시나 이런 것이 랠리를 펼쳤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진짜 부양책이 세게 나오면 상당히 강한 기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EM이나 EAFE 아마 해외 ETF 보신 분들은 제가 이 얘기하면 보면 알 겁니다. 대표적인 이제 소위 그 신흥국 포트폴리오는 EM이고 아이셔요. 그다음에 EAF이면은 이제 소위 유럽과 이런 선진국 그런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국을 제외한 이런 ETF들이 충분히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를 충분히 다변화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으니까 뭐 너무 미국에만 좀 안주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내년으로 넘어갈수록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좀 더 매진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어제 우리 시장이 비교적 큰 폭의 반등을 해준 데에는 물론 빠질 만큼 좀 많이 빠졌다라는 인식 그리고 뭐 속도라든지 이 정부의 해결 속도가 생각보다 좀 속도가 붙는다라는 인식 뭐 여러 가지가 겹쳤습니다만 중국 쪽의 이슈도 컸잖아요. 생각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이 경기 부양에 대해서. 그리고 14년 만에 완화 쪽으로 돌아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이거 오늘 두 번의 이틀간의 회의를 통해서 좀 더 확정적인 내용이 나온다고 블룸버그 쪽에서 이제 전해져서 이거 계속해서 좀 훈풍을 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훈풍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구조적으로 저는 지금 구조적으로 중국이 소비 내수 진작을 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왜냐하면 중국의 지금 이번에 수출이 생각보다 네. 좀 부진했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미국으로 가던 것, 미국과 유럽 향으로 가던 것들을 상대적으로 그쪽에서 자꾸 뭐라 하고 뭐 거부하고 하니까 나머지 국가로 좀 돌려놨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국가들도 덤핑 이슈를 브라질도 그렇고 심지어는 소위 알라이라고 하는 브라질도 그러고 아시아권에서도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수출이 중국이 지속적으로 잘 가기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 경기를 살 수 있는 거는 중국 공산당이 그렇게 싫어하는 소비 진작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국민들을 게으르게 만든다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방법은 그쪽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중국의 부양책 자체의 최대 그 수혜는 중국 소비가 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거는 좀 긴 호흡으로 투자를 꼭 하고 이것 자체가 우리나라하고도 연결이 많이 돼 있다는 걸 꼭 명심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중국에서 나오는 추가 정책들도 좀 주시하면서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